잠깐만 쓰시는 거 멈추고 설명부터 들으세요. 이 문제들 공통적으로 비중이 필요해요. 그 물질의 비중. 그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콜라의 비중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즉 콜라는 물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벼울 것 같아요. 탄산가스가 많이 녹아있잖아요. 탄산가스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콜라의 비중을 0.98이라고 할게요. 0.98. 토마토 주스의 비중이 필요한데 토마토 주스의 비중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클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토마토 주스 같은 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원료의 특성상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물질이 아니므로 잘 흔들어서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침전물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거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주스의 비중을 1.2라고 가정을 할게요. 폐수의 비중은 이 폐수가 어떤 폐수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폐수가 만약에 유류 폐수라면 좀 가벼울 거고 모래 자갈이 섞여 있는 폐수라면 좀 무거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폐수의 비중은 1.02라고 칠게요. 오줌의 비중이 필요한데 그 전날 무엇을 드시고 주무셨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오줌도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오줌의 비중 1.2라고 칠게요. 그 비중을 이용해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한 문제 설명 드릴 테니까 그 한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제가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자, 토마토 주스 1.5리터는 몇 킬로그램인가? 몇 킬로그램인가? 1.5리터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1.5리터는 몇 킬로그램인가? 그 토마토 주스의 비중이 1.2예요. 그러면은 비중이 1.2면은 우리는 토마토 주스의 밀도를 알 수 있는 거. 왜냐면은 액체, 고체의 비중은 4도씨 물의 밀도분의 X의 밀도니까. 그러면은 그 토마토 주스의 비중이 1.2면은 4도씨 물의 밀도가 1g/cm 3승이잖아요. 그러면은 X는 숫자가 당연히 똑같죠. 비중이 1.2면 밀도는 1.2g/cm 3승이 되는 거죠. 비중이 1.2면 밀도도 1.2. 다만 비중은 단위가 없고 밀도는 단위가 있고. 근데 이대로 써도 좋지만 편하려면은 g에서 한 단계 커지면은 킬로그램이고 센티미터 3승이 밀리리터니까 밀리리터에서 한 단계 커지면 리터잖아요. 그럼 위아래 같은 간격으로 커졌으니까 숫자는 여전히 1.2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에서 한 단계 커지면은 톤이고 리터에서 한 단계 커지면은 킬로리터인데 킬로리터는 메타 3승이고 같은 간격으로 커졌으니까 숫자는 여전히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이 1.2라는 조건으로 밀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야 될까? 편하려고. 1번 문제 푸는 데는 1번 단위가 편하고 2번 문제 푸는 데는 2번 단위가 편하고 3번 문제 푸는 데는 3번 단위가 편하거든요. 편하려고 이렇게 다양하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밀도를 찾았어요.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1.5리터가 몇 킬로그램인지 M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M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부피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킬로그램으로 얼마냐 물었으니 부피로 토마토 주스는 1.5리터잖아요. 그러면 이 리터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되죠. 그 밀도를 곱해서 단위 환산 표현하려면은 얘가 제일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1.2kg per 리터를 곱해주면은 리터 끊어서 킬로그램으로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5에다가 1.2 곱하면 얼마 나오세요? 1.8 나오나? 1.8? 1.8 나오나요? 예, 1.8kg이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방식으로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 잘 하시는데요. 자, 1번 문제. 콜라 350ml는 몇 g인가? 몇 g인가? 350ml는 비중이 0.98. 그러면 밀도는 0.98g/cm 삼승도 되고 0.98kg/L도 되고 0.98톤/m 삼승도 되지만 1번 문제 환산에 있어서 제일 편한 거는 이거죠. 그러면 얘를 곱해줘야 되겠죠. 밀도의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0.98g/cm 삼승을 곱해주면 밀리리터와 센치 삼승이 같은 거니까 단위 끊어서 g으로 몇 g인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몇 g 나오셨어요? 343 정도요?
점 얼마 정도 나오는데 그냥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봤고,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폐수 500톤은 몇 메타 삼승인가? 몇 메타 삼승인가? 500톤은. 비중이 1.02. 그러면 밀도는 1.02 그램 퍼 센치 삼승. 1.02 킬로그램 퍼 리터. 1.02 톤 퍼 메타 삼승.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근데 요 문제 풀 때는 이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곱하거나 나누면 환산이 되는데, 앞서 두 문제와의 차이점은 밀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 근데 앞서 두 문제는 질량을 묻는 거니까 m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부피를 이쪽으로 곱해서 부피 곱하기 밀도였었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m이 주어졌고 v를 묻는 문제죠. 그러면은 밀도의 정의 체력당 질량에서 부피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부피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부피랑 밀도를 이항시켜야 되니까 밀도분의 질량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질량에다가 밀도를 나눠야 되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럼 밀도를 1.02 톤 퍼 메타 삼승을 나눠주면 톤 끊어서 메타 삼승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두 문제와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세요. 부피가 주어지고 질량을 묻느냐, 질량이 주어지고 부피를 묻느냐. 거기에 따라서 밀도는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 차이점. 계산기 누르신 분 얼마 나오세요? 90.2. 예, 그 1,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 두시고 4번 문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일어나자마자 몸무게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나 대변 보고 다시 몸무게 재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원래 73.5kg이었는데 오줌을 싸고 다시 측정했더니 72.8이 됐대요. 그러면 오줌을 몇 킬로그램 싼 거예요? 둘을 빼주면 되죠? 네, 둘을 빼보면은 0.7kg의 오줌을 싼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몇 킬로그램을 쌌느냐 묻는 게 아니라 몇 밀리리터를 쌌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0.7kg을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몇 밀리리터냐? 0.7kg이. 자, 그 킬로그램을 밀리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오줌의 비중이 1.2. 그러면 비중이 1.2면은 밀도는 1.2 그램 퍼 센티미터 삼승이고 1.2 킬로그램 퍼 리터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곱해야 되겠어요? 나눠야 되겠어요? 나눠야 되죠. 정의를 정리해도 알지만 단위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밀도를 1.2 킬로그램 퍼 리터를 나눠주면은 킬로그램 끊어서 리터로 환산됐잖아요. 근데 밀리리터로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리터를 이용해서 리터 끊어주면 밀리리터로 몇 밀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계산기 누르시면 몇 밀리 나옵니까? 583.33 정도? 자, 이 정도가 나온대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최대 용량을 알아두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시고 그 다음에 몸무게를 측정하세요. 그 다음에 시원하게 배출한 후 다시 몸무게 측정하세요. 그 둘의 차이로부터 몇 미리가 되는지 계산을 해 놓으세요. 유사시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고속도로 같은 데서 오줌 마려 죽겠는데 막 차가 엄청나게 막혀가지고 방법이 없어. 그때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합니까? 이런 걸 채택을 하죠. 근데 나의 최대 용량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의 최대 용량은 583ml야. 근데 내가 그 느낌이랑 비슷해. 얘를 봐. 500ml라고 써 있어요. 여기다가 봐야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네, 그런 거. 본인 최대 용량을 파악해 놓는 거, 이런 방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소변의 비중은 1.05 정도로 하면 돼요. 1.05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본인의 최대 용량을 파악을 해 두십시오. 밀도, 비중량, 비중의 용도 아시겠어요?
문제에서 거의 주어지는 건 비중. 그 비중으로부터 적절한 단위의 밀도를 찾으세요. 그 밀도를 곱하거나 나눠주면 최적 질량, 질량 최적이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폐수가 500톤이 중량이었으면 우리가 나눠준 이거는 밀도가 아니라 비중량이었던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이 콜라가 몇 그램인지 물었을 때 이 그램이 중량이었으면 이건 비중량. 이거는 질량이었으면 그때는 밀도. 근데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343g의 질량이면 지구에서 343g의 중량이 나가니까. 그래서 밀도와 비중량과 비중은 용도는 다 비슷해요. 근데 개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밀도는 체력당 질량, 비중량은 체력당 중량, 비중은 무차원. 그 세 개의 차원을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차원은 다르지만 용도는 다 비슷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밀도와 비중량과 비중이에요. 어쨌든 밀도든 비중량이든 비중이든 있어야 환산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콜라, 토마토 주스 뭐 이런 걸 다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건 폐수잖아요. 폐수의 비중은 필요한데 안 주어졌어요? 그럼 얼마라고 봐도 될까요? 1이라고 봐도 돼요. 그 폐수의 대부분은 물이고 물의 비중이 1이니까. 그래서 비중이 필요한데 비중이 안 주어졌을 땐 그때는 1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거를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자, 네 번째 물리 용어는 점성계수.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쓰고요. 그 기호는 마이크로랑 똑같이 생겼지만은 읽을 때는 뮤라고 읽어요. 뮤. 점성계수 뮤. 자, 이 점성계수 뮤는 일종의 비례상수예요. 비례상수. 비례가 뭔지 아시죠? A가 커지면서 B도 같이 커지면 걔네들은 비례 관계죠? 근데 A가 커지면서 B가 작아지면 그런 애들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 비례 관계에 대한 기호는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하죠. 비례 관계. 비례상수는 비례 관계를 이퀄 관계로 바꿔주는 상수예요. 비례 관계를 이퀄 관계로 바꿔주는 계수, 상수. 그게 점성계수 뮤입니다. 자, 이 점성계수 뮤는 조금 복잡한데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을 건데 수조에다가 물을 채워 넣었어요. 그 위에 나무 토막 하나를 띄웠고요. 이 나무 토막을 힘을 줘서 팍 쳤어요. 힘을 줘가지고 팍 밀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 토막이 물 위에서 쫙 미끄러질 거잖아요. 그 미끄러지는 속도를 이만큼의 속도 V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V라는 속도로 팍 쳐가지고 밀렸어요. 그 나무 토막 바로 밑에 있는 물 어떻게 되겠어요? 딸려가죠. 그죠? 나무 토막이, 물 위에 떠있는 나무 토막이 쫙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물도 딸려올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수면이 있고, 제가 여기에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은 이 바람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바람과 맞닿아 있는 면에서 끌려가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바람이 가면서 물도 쫓아올 거잖아. 그렇게 닿아 있는 면에서 끌려오는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단 응력.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
전다 능력 타우는 닿은 면에서 끌리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물이 끌려올 때는 윈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에 의한 능력, 바람에 의한 전다 능력. 그렇게 닿은 면에서 끌려오는 힘을 전다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다 능력 때문에 나무 토막 밑에 있는 물도 일정 속도를 가지고 끌려요. 근데 그 속도는 나무 토막보다 절대 빠를 수가 없죠. 나무 토막보다 당연히 느리겠죠?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수층이 끌리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물은 끌리죠. 그 밑에도 끌리죠. 그 밑에도 끌리죠. 근데 그 끌려오는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그 속도는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소멸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Y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Y의 변화에 따른 V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Y축 변화에 따른 V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Y축 변화에 따른 V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자, 이거를 수학 기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옛날에 중딩 때 배운 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일 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뭐예요?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B가 Y절편이었었죠. A가 뭐였었죠? 기울기였었어요. A가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 A는 하나, 두 개 좌표가 있을 때 X축 변화에 따른 Y축의 변화, 이게 기울기 A였었잖아요. 그럼 X축의 변화를 우리는 델타 X, Y축 변화를 델타 Y 이렇게 썼었죠. 그 델타라는 게 변화량에 대한 기호, X축 변화에 따른 Y축 변화가 기울기 A예요. 그 변화량 델타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X축 변화에 따른 Y축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용어를 쓰면은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Y축 변화에 따른 V의 변화, 델타 Y분의 델타 V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Y축에 따른 속도 차이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를 속도 경사, 속도 구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세요. 전다 능력 타우와 속도 구배의 용어. 전다 능력, 속도 구배. 두 개를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수조에다가 위에는 물이지만 아래다가는 물엿을 넣었어요. 나무 토막 띄웠고요. 나무 토막을 팍 쳤어요. 그 가한 힘은 다르지만 나무 토막의 이동 속도를 같게 만들어줬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물에서의 속도와 물엿에서의 속도가 같으려면은 여기다가 가해준 힘이 훨씬 더 크겠죠? 힘은 다르지만 같은 속도로 나무 토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무 토막 바로 밑에 있는 물엿도 쫓아오는데 물보다 더 많이 쫓아올까, 더 적게 쫓아올까? 물 위에 나무 토막을 올리고 팍 밀어서 물이 쭉 쫓아오고 있어요. 물엿 위에 나무 토막 올려서 팍 밀어서 쫙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푹 쫓아올 것과 물엿이 쫙 쫓아오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속보입니까? 나무 토막 속도에 근사하게 쫓아올 수 있는 건 물이겠어요? 물엿이겠어요? 물엿이죠. 물엿이 쫙 쫓아오잖아요. 그 밑에 있는 물엿도 쫙 쫓아오죠? 근데 가면 갈수록 없어지다가 소멸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과 물엿의 기울기를 봤을 때 여기가 더 극심하죠. 맨 위와 맨 아래가.
맨 위와 맨 아래 물보다 물엿이 차이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닿은 면에서 끌려오는 힘이 전다 능력인데 전다 능력이 큰 쪽은 물엿. 속도 차이도 큰 쪽이 물엿. 점도가 높은 쪽도 물엿.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점도와 속도차와 전다 능력은 전부 다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전다 능력 타우와 속도 구배와의 관계는 비례 관계. 닿은 면에서 끌려오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 속도 차이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비례를 이퀄로 바꿔주는 게 점성계수 뮤예요. 그래서 타우는 뮤 dy분의 d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비례를 이퀄 관계로 바꿔준 게 점성계수 뮤. 자, 근데 비례가 이퀄이 되려면 비례는 이쪽과 이쪽의 단위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퀄은 이쪽과 이쪽의 단위가 똑같아져야 돼요. 맞죠? 단위가 다른 상태에서 이퀄이라는 식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다 능력 타우의 단위는 닿아 있는 면에서 끌려오는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다 능력 타우는 닿아 있는 면적을 메타 제곱을 쓰고 끌려오는 힘을 뉴턴을 쓸게요. 닿은 면에서 끌려오는 힘. 이게 전다 능력의 단위. 점성계수의 단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y분의 v의 단위. y는 깊이니까 길이 미터 쓸 수 있잖아요. 속도,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니까 미터 퍼 세크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y분의 v의 단위는 미터 끊어가지고 밑에 세크만 남아있죠? 똑같아지려면은 이쪽에 세크 없으니까 이 세크를 정리하기 위해서 세크가 위에 있어야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쪽 정리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저쪽에 위에 뉴턴, 아래 메타 제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점성계수, 비례상수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비례식을 이퀄식으로 바꿔주면서 왼쪽, 오른쪽 단위를 똑같게 맞춰주는 것. 그래서 점성계수의 단위는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MKS로는 그래요. CGS로는 뉴턴 대신에 다인, 세크 퍼 미터 제곱 대신에 센티미터의 제곱.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는 비례상수가 점성계수입니다.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비례식이 이퀄이 되니까요. 자, 이게 점성계수의 원칙적인 단위고, 이 단위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위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뉴턴의 원래 모습이 뭐였었어요? 뉴턴의 원래 모습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뉴턴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면 그 뉴턴에다가 세크 위에 하나 있고 미터 제곱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이랑 똑같은 거 맞죠? 이 상태에서 위에 미터 하나, 아래 미터 하나씩 정리, 위에 세크 하나, 아래 세크 하나씩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정리가 돼요. CGS도 마찬가지. 다인의 원래 모습, 다인도 역시 힘의 단위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그러면 질량의 그램, 가속도의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면 이게 다인. 다인에다가 세크를 곱하고 센티 제곱을 나누면 세크 하나, 센티미터 하나씩 끊어지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만 남게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점성계수의 원칙적인 단위는 이거지만 주로 쓰는 단위는 이것들이에요. MKS 쓸 땐 이거, CGS 쓸 때는 이거. 근데 더 대표는 CGS. 근데 이게 또 귀찮아.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이렇게 얘기하기 귀찮아서 이거 그냥 P라고 쓰고 읽을 때는 포이즈라고 읽어요. 그래서 점성계수의 정의된 단위는 포이즈를 씁니다. 포이즈. 포이즈를 딱 써버리면은
작아지면은 CP, 더 작아지면은 MP를 쓸 수도 있어요. 뭐겠어요? 포이즈, 센치 포이즈, 밀리 포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리, 센치 다 포이즈에다가 붙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이즈와 센치 포이즈 몇 배 차이일까요? 100배. 미터 센티미터랑 똑같은 거예요. 포이즈, 센치 포이즈도 100배 차이. 센치 포이즈와 밀리 포이즈는요? 10배 차이. 포이즈와 밀리 포이즈는 1000배 차이가 되겠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나 밀리 포이즈, 센치 포이즈, 포이즈나 마찬가지 관계. 이런 것들이 점성계수의 단위. 그러면은 CGS와 MKS는 몇 배 차이일까요? MKS와 CGS. 킬로그램과 그램이 1000배 차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아래에서 미터와 센티미터가 100배 차이잖아요. 그러면 위로 1000배, 아래로 100배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위로 1000배, 아래로 100배가 까일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얘네 둘은 몇 배 차이겠어요? 10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계수의 CGS, MKS 두 단위는 10배 차이. 10배 차이. 자, 근데 주의사항이 1kg per meter sec는 10g per centimeter sec라는 거. 10배 차이니까.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내렸으니까 숫자가 커져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1로 가면서 10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주의하세요. 단위를 내렸으면 숫자는 커져야 돼요. 단위를 올렸으면 숫자는 작아져야 되는 거고. 얘네 둘은 10배 차이라는 걸 이해를 잘 해두십시오. 자, 이게 전부 다 점성계수의 단위인데 서로 다 다른 단위지만은 차원은 어떻겠어요? 다 같겠죠? 그러면 점성계수의 차원을 생각해 볼게요. 위에 킬로그램, 그램 있으면 M. 아래 길이와 시간을 위로 끌어올리면 L의 마이너스 1, T의 마이너스 1의 차원을 가지고 있겠죠. 이게 점성계수의 차원. 점성계수의 차원. 자,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원래 진정 점성계수의 모습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점성계수의 모습을 차원으로 표현을 하면은 힘, 시간 밑에 길이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F, T, L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얘기죠. 그러죠? 원래 모습에서는. 근데 어차피 F가 기본 차원이 아니잖아요. F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M 곱하기 L, T의 마이너스 2승. 이게 F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F의 진짜 모습 M, L, T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T와 L 마이너스 2승, T와 L 마이너스 2승을 곱해주면은 똑같은 거 맞죠? 그러면 어차피 L과 L의 마이너스 2, T와 T의 마이너스 2, 결론은 M, L의 마이너스 1, T의 마이너스 1로 정리된 거랑 똑같은 차원을 갖는 거 맞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성계수의 차원은 F는 기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쓰는 건 이 차원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점성계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점성계수는 차원이 M, L의 마이너스 1, T의 마이너스 1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게 점성계수의 차원. 밀도, 비중량, 비중 이런 애들이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어떤 액체의 점성계수도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액체의 점도와 온도는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점도와 온도. 점도와 온도는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맥주는요, 한 6에서 8도씨 정도? 그때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 약간 고소한 맛도 잘 느껴지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맥주는. 맥주는 그렇게 되는데,
소주는 몇 도씨가 가장 맛있습니까? 소주는.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소주는 몇 도씨든 맛있습니다. 뭐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맛있어요. 근데 소주의 참맛을 모르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냉동 소주를 선호하죠. 그 20대 초반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앞에 단골집 가면은 살얼음이 살짝 얼리는 냉동 소주를 꺼내주잖아요. 그 단골집에서만 막 이렇게 딱 냉동 소주를 싹 꺼내주면서 그 증기와 만나서 막 이렇게 살얼음이 살짝 막 어느 막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마치 혀를 대면 혀가 붙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냉동 소주를 먹는 걸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냉동 소주 까르륵 따가지고 한 잔 딱 따르는 그 모습. 그 따를 때 느낌이 어때요? 냉동 소주 따서 따르면은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점도가 약간 높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온도와 점도는 반비례해요. 온도가 낮을수록 점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점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때는 냉동소주를 연상하세요. 냉동소주는 약간의 걸쭉한 느낌이 든다는 거. 그런 관계에 있는 게 점성계수와 온도와의 관계. 자, 그게 점성계수라는 개념이고, 다섯 번째 물리용어, 동점성계수. 동점성계수는 기호로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요. 그 V랑 비스무리 하면서 V를 마치 흘려 쓴 모습처럼 기호를 사용을 하고, 읽을 때는 U라고 읽어요. U. 누라고 쓰기는 하는데 이거를 읽을 때 U라고 읽더라고요. 점성계수도 MU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뮤라고 읽고요. 점성계수는 뮤, 동점성계수는 U. 이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 그게 동점성계수. 그래서 동점성계수 U는 점성계수 뮤를 밀도 ρ로 나눈 값. 이게 동점성계수의 정의입니다. 정의와 차원과 단위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동점성계수의 차원은 밀도의 차원과 점성계수의 차원을 정리하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밀도는 최적당 질량이니까 M, L의 마이너스 3 밀도. 점성계수는 M, L의 마이너스 1, T의 마이너스 1. 이 두 차원을 정리하면은 동점성계수 U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아래 M은 끊어지죠? L의 마이너스 3승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과 마이너스 1승이 만나서 L 제곱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L 제곱 T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게 동점성계수 U의 차원이에요. 단위는 CGS 단위로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되겠죠. MKS 단위로는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되겠고요. 자, 근데 얘도 대표로 쓰는 건 CGS, 센티 제곱 퍼 세크를 주로 쓰고, 이게 또 번거로워서 얘를 ST라고 쓰면서 읽을 때는 스토크라고 읽어요. 스토크. 그래서 동점성계수의 대표 단위는 스토크를 사용을 합니다. CST 뭐겠어요? CST. 센티스토크. 센티스토크. MST는 뭐겠어요? 밀리스토크. 그러면은 스토크와 센티스토크는 100배 차이겠죠?
스토크와 밀리 스토크는 1000배 차이겠고 센치 스토크와 밀리 스토크는 10배 차이가 되겠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동점성 계수의 단위고 그 차원이 L제곱 T의 마이너스 1승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나오게 될 건데 그 차원이 똑같은 몇몇 개념이 있는데 확산계수라는 녀석 확산계수와 차원이 같아요. 그 확산계수라는 건 기체가 물속으로 녹아들 때 비례식을 이퀄식으로 바꿔주는 비례상수예요. 얘도 비례식을 이퀄식으로 바꿔주는 비례상수인데 비례가 이퀄이 되려면 차원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차원을 맞춰줄 때 저 차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동점성 계수의 차원과 확산 계수의 차원은 같아요. 둘 다 L제곱 T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차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리용어 6번째. 압력. 기호로 P. 플레저니까, 플레저. 압력 플레저.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지구 표면적을 누르고 있는 무게. 이게 뭐예요? 대기압. 대기압. 대기권의 공기가 지구 표면적을 누르고 있는 무게, 대기압. 심장 박동에 의해서 내 혈관 표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혈액의 무게. 이건 뭐예요? 혈압이죠. 혈압. 내가 물 깊이 잠수했을 때 그 물이 내 몸의 표면적을 누르고 있는 무게. 이건 뭐예요? 수압이죠. 수압.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지구 표면적을 누르는 공기의 무게. 혈관 표면적당 작용하는 혈액의 무게. 내 몸의 표면적을 누르고 있는 물의 무게. 공통점은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무게. 이게 공통점이죠. 그게 압력이에요. 압력이라는 건 프레저라는 건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무게입니다.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무게. 그게 압력의 공통점. 차이점은 대표 단위가 다르죠. 대기압의 대표 단위는 뭐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헥토파스칼, 뭐 ATM, 밀리바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혈압은 우리 혈압 측정하면은 단위가 나오는 게 밀리미터 Hg, 수은주 나오고 수압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지만 킬로그램 퍼 센치 제곱이라는 단위를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압력이라는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대표 단위가 달라. 근데 어차피 개념이 같으면 차원이 같아야 되고 동차원끼리는 환산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 환산인자를 좀 숙지해 두시는 게 편한데 표준 대기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표준 대기압 1기압이죠. 1기압 1atm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1atm은 760mm Hg와 같고 이거는 10332mm H2O와 같으며 이거는 101.325 PA와 같고 101.325 KPA와 같으며 14.7 PSI와 같아요. 필수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는. 필수로 외워야 될 거는 760만 외우시면 돼요, 사실. 필수로 1기압은 760mm Hg, 뭐 요것만 외워도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부연 설명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HG가 뭐예요? HG. 수은이잖아요. 1기압이라는 압력으로 수은 기둥을 760mm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은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수은주, 기둥주자 써서 이걸 수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은주. 아니면은 처음에 실험한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토리첼리 실험에서 왔기 때문에 토르라고도 얘기를 해요. 토르. 밀리미터 HG를 수은주, 토리, 토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HG가 수은이고 H2O는 물이잖아요. 이거 물기둥입니다. 물기둥.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하겠어요? 수주. 수주. 그리고 얘는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과 같은 단위고 밀리미터 H2O가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 같아요. PA는요 파스칼. 그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 제곱과 같아요. KPA는 뭐겠어요? 킬로파스칼. 이거보다 더 커지면은 메가파스칼도 있겠죠? 그러면 101.325 킬로파스칼이면 약 0.1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 파스칼로 101.325니까 킬로파스칼로는 101.325가 되는 거고, 그런 그냥 접도 붙여가지고 단위환산한 거고, 이 PSI는 이니셜인데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의 이니셜이에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그래서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퀘어라는 단어가 제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노란색 표현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다른 단위지만 같은 차원이잖아요. 다른 단위지만 같은 차원. 이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폴스일까요? 킬로그램 매스일까요? 이 킬로그램은. 얘네들은 다 다른 단위, 하지만 다 같은 차원. 그러면 이 킬로그램은 질량이겠어요? 무게겠어요? 무게가 돼야 되죠. 압력의 정의가 면적당 작용하는 무게니까.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러면 얘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돼야 될 거잖아요. 이 킬로그램은 틀림없이 킬로그램 폴스가 맞죠?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점은 MKS. 얘네 둘의 차이점은 얘가 절대 단위, 얘가 중력 단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파운드 역시 파운드 폴스가 되겠죠? 파운드 폴스 썼기 때문에 얘도 중력 단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국제 표준 단위 SI 단위는 MKS 절대 단위가 기준이라면서요. 그럼 압력의 대표는 파스칼이 맞죠. 근데 파스칼만 쓰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I 단위,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 그 외에 이런 애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 킬로그램 폴스를 뉴턴으로 바꿔주면 101.325가 되는 거예요. 10331을 단위환산하면은 101.325. 그 다음에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미터 제곱을 인치 제곱으로 바꿔주면 PSI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다 단위환산입니다. 다 단위환산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760이라는 토리첼리 실험. 요것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실험 과정을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U자형 관에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수은. 수은은 금속인데 상온에서 액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 수은. 여러분이랑 세대가 좀 다른데 터미네이터 2 보셨나요? 기억은 안 나죠? 그 터미네이터 2 보면은 그 T-1000이라는 로봇가 수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팡 쏴가지고 다 깨졌는데 다시 또로로로 굴러가지고 막 뭉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액상으로 존재하잖아. 상온에서 액상으로 존재하는 금속이 수은. 이 수은의 비중이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13.595. 이 얘기는 수은은 물보다 13.595배 더 무겁다 이런 뜻이죠. 그 수은을 U자형 관에다가 채워 넣었을 때 당연히 이 높이는 같아요. 맞죠? 여기도 1기압, 여기도 1기압, 당연히 높이는 같잖아요. 근데 요 한쪽을 진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진공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여기는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여기는 누르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번 지점, 2번 지점에서 1번이 내려가겠어요? 2번이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1번이 내려가고 2번이 올라갈 거지. 여긴 누르고 여긴 누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1번이 내려가고 2번이 올라가는데 봐봐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언제까지 내려가고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같아질 때까지. 대기압과 수은기둥이 누르는 무게가 같아질 때까지만 내려가고 올라갈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게 76cm 정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지점에 작용하는 건 대기압, 2번 지점에 작용하는 건 수은이 누르는 무게. 그게 높이가 76cm, 밀리미터로 760mm, 그래서 밀리미터 HG가 760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부분을 약간 확대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게 수은이고 이게 76cm 정도 올라간 거고 요게 2번 지점이에요. 그림 이해되셨어요? 비중량의 정의, 비중량, 최적당 중량, 최적당 무게, 이게 비중량이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간 수은 기둥의 최적은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죠?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최적 표현 대신에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양변에다가 똑같이 높이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높이 끊어지죠? 그러면 A당 작용하는 무게가 됐잖아요. 2번 지점에 작용하는 무게가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압력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P는 감마 H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압력은 감마 H로 표현이 가능한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거 잠깐 제껴놓고, 그래요. 수은이 76cm 올라가요.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고, 대기압과 수은기둥의 무게가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게 수은이 아니라 물이라면은 더 올라가야 돼요? 덜 올라가도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물보다 수은이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점의 무게와 여기 지점의 무게가 같아지려면 물은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겠죠? 몇 배 더 올라가야 되겠어요? 13.595배 더 올라가야죠. 13.595배 가벼운 애가 같은 무게를 가지려면 13.595배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76에다가 13.595를 곱하면 1033.22 정도가 나와요. 그 1033.22에서 .2를 빼버리면 1033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수은과 물의 비중 차이만큼 물이 더 올라가니까 1033.2.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위 환산.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어져요. 대기 공부할 때는 다 외워야 되지만 수시 공부할 때는 1기압은 760이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는 감마 H. 대기압, 혈압, 수압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대기압이요? 대기환경기사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혈압이요? 우리 무슨 메딕입니까? 무슨 우리가 간호학원이에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수압이지, 수압. 그 수압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다고 쳤을 때 이 건물이 뭐 한 4층짜리 건물이라고 칠게요. 4층짜리. 이 건물 4층 화장실에 물 틀었을 때 물 나와야 씻고 싸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 물 공급되는 곳은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에요. 요 밑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이 상수도관은 4층까지 물이 나오려면은 수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상수도관은
요렇게 자유수면을 가지고 흐르지를 않아요. 이렇게 자유수면을 가지고 흐르는 건 하수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은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수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수도는 자유수면이 없고 꽉 차서 피압수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압이 넘쳐 흘러요. 꽉 차서 흐르고 있고 아주 구멍만 있으면 글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수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압은, 이 상수도관에 가지고 있는 수압은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상수도관에서의 물이 가지고 있는 수압은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어요? 적당히 해야 돼요. 너무 커도 곤란하고 너무 작아도 곤란해요. 너무 작으면 왜 곤란할까? 물이 못 올라오죠. 그래서 뭐 2층, 3층에서 샤워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샤워기에서 물이 찌질 하면은 이렇게 들이대고 막 이렇게 실어야 되잖아. 수압이 너무 작으면. 반대로 수압이 너무 크면 2층에서 3층에서 샤워하려고 옷 벗고 하면서 이렇게 샤워기 꽂고 이렇게 탁 틀었는데 수압이 엄청난 탁 하면서 막 머리 두수직 하면서 막 머리 껍데기 막 벗겨지면서 피가 막 이렇게 흐르면서 막 엄청난 수압으로 막 머리 빵 뚫내면서 막 영화 보면 막 피가 막 흘러가고 막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돼요.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상수도관이 터지죠. 그래서 이 상수도관의 수압은 적정해야 돼요. 일단 이 수압이 1.5kg/cm 제곱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압이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수압의 단위 이게 대표인데 이거 CGS예요, MKS예요? 잡종이죠. 킬로그램은 MKS지만 cm제곱은 CGS잖아요. 그리고 압력이니까 면적당 무게니까 얘 킬로그램 폴스니까 중력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중력 단위면서 굉장히 잡종 단위를 대표로 사용하는 게 수압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큼의 수압으로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보통 한 층에 3m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4층 건물이면은 4, 3, 12에서 12m 정도 될 건데 이 수압으로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계산을 합시다. 뭐를 이용해서 하냐면은 요걸 이용해서 P는 감마 H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P는 감마 H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주어진 건 뭐고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주어진 건 압력, 찾고자 하는 건 높이. 과연 12m 이상 올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P는 감마 H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H예요. 그러면 H에 대해서 정리하려면은 감마분의 P 해주면 되겠죠? 비중량을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몇 미터를 올라올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압력은 1.5kg/cm 제곱. 여기다가 비중량으로 나눠줘야 되죠? 지금 우리 흐르고 있는 거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물의 비중량은 CGS로 1g/cm 3승, MKS로 1000kg/m 3승이 되겠죠? CGS 쓰든 MKS 쓰든 단위 환산만 하면 되니까 CGS 쓸게요. 그러면은 CGS로 비중량을 나눠주면은 1g/cm 3승이 되면은 아래 센티미터 2개, 위에 센티미터 2개 끊어서 센티미터만 남게 되죠. 킬로그램, 그램 끊어주기 위해서 1kg이 1000g과 같으니 그램, 킬로그램 끊으면 올라가는 센티미터가 됐죠. 올라가는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m 100cm로 센티미터 마무리하면은 올라가는 미터가 됐잖아요. 몇 미터 올라가요? 공 두 개 지우면 공 하나 남아있으니까 1.5 곱하기 공 하나 15m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수압이 1.5, 올라가는 높이는 15m예요. 이거는 단위 환산을 하기 번거로워서 기억하는 게 편해요. 이 15m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구멍이 뚫리면은 물은 쫙 위로 솟게 되는데 그 위로 계속 솟아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올 거잖아요. 그 올라가는 높이가 15m라는 그런 거를 찾은 거예요. 물의 머리가 15m. 그러면은 물의 머리, 한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수두라고 얘기합니다. 수두. 영어로는 워터 헤드가 맞잖아요. 근데 그냥 헤드라고만 얘기를 해요. 이게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높이로 환산한 걸 수두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높이로 환산한 걸 수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거는 압력을 높이로 바꿨기 때문에 압력수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수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것을 우리는 압력수두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 압력수두를 찾는 과정이 P는 감마 H. 그 P는 감마 H가 우리한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상수도 시설 기준에서 최소 동수압은 1.5. 요거보다 작으면 안 돼요. 요거보다 작으면 물이 찌질하게 나와요. 최대 동수압은 4가 최대입니다. 이거보다 크면 안 돼요. 이거보다 크면 상수도관이 터져요. 그 응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게 되기 때문에 최소부터 최대까지 요 정도. 그러면 수압으로는 요 정도예요. 수두로는요, 15에서 40m.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수압과 수두를 바꾸는 과정을 아까는 해봤지만은 앞으로는 기억하는 게 편해요. 수압과 수두는 공 하나 붙이면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압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잠시 쉬었다 할까요?